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박종혁입니다. 시대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로 단지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언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튜브 연합회에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쪽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초청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간 거리에서 자주 뵙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또 저도 유튜브 보면서 현장 여러 가지 중계 방송들 그간 많이 봐왔습니다. 유튜브 연합회를 구성해서 오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말 그대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둔 것은 더 이상 이 의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 의료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균형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특히 직접적인 위협은 외과계 의료 분야, 수술 같은 경우는 불과 5년, 6년 이내에 국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환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극단적 결과를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제도 문제점을, 근저에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의료개혁 운동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간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의료계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반영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우리 의료계가 거대한 운동, 큰 변화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해왔고 어느 정도 시점이 무르익어서 올해 7월 2일 날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를 하고 본격적인 행동 단계로 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단계로서 무기한 단식 투쟁은 최근에 종료가 됐고 나름대로 소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단계는 의료개혁 전국 조직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료개혁 총력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료개혁 총력전을 통해서 향후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그리고 제4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 하반기 중에 그래도 정부가 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제도 문제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거부 투쟁 등 다양한 강력한 어떤 투쟁 방법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기자회견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제가 미리 긴 설명에 대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한방송입니다. 저희 유튜브로 갖다 초청해가지고 기자회견 하시는 거는 일반 언론에 이게 안 나가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우리 지대용 선생님, 제가 단식 투쟁하고 있었을 때 봉주루 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지대용 선생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했고 단식 이후에 한번 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지금은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 있고 또 종편 방송이 있고 또 각종 케이블 TV 방송이 있고 또 IPTV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매체. 또 개인 미디어라고 지칭되는 유튜브로 대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 미디어 방송 채널들이 있고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우리가 보통 SNS라고 부르는 소셜 미디어들이 다양한 어떤 언론의 기능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여러 가지 신문 매체들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거의 2000년도 전후부터 거리하고 광장에서 사회운동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변화를 그동안에 어떤 급속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통신 수단, 통신 기술의 발전, 또 미디어 변화,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보아왔고 또 저도 그것을 활용해 왔고 그래서 유튜브 정치 시사 방송의 중요성을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유튜브 정치 시사 방송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저에게도 좋은 기회고 방송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어떤 기회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의사회견에 있어서 최대진 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언론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지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요 언론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공중파, 지상파죠. 지상파, 종편, 그리고 주요 고전적인 신문 매체 이런 곳에서는 우리 지금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총력전이 우리가 의도한 만큼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예고 있다든지 그런 단계가 되면 아마 1, 2주 전부터 주요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는 회원들을 위한 홍보, 그 다음에 국민들을 위한 홍보, 크게 두 가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홍보에 있어서는 언론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언론들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뭐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은 국민한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의료 전달 체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쉬운 의료 전달 체계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의료계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 너무나 친숙한 용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의료기관들이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우리 동네에서 개원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피부과도 보는 어떤 동네 의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기능이 있고 또 동네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료기관은 그 어떤 규모 또 시설 또 어떤 인력 거기에 있는 어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그런 어떤 의료기관들이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크게는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기본 구성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질환들을 보자. 그걸 이제 경증 환자 경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경증 질환, 경증 환자들이 환자 수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많죠. 아주 중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다양한 증상, 경증 환자들을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보고 그 중에서 이 환자는 상당히 더 복잡한 검사,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환자는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2차 의료기관에서도 봤을 때 이 환자는 상당히 심각한 환자다. 그러면 그 환자는 이제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그것을 이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먼저 보고 나서 의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꼭 필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의료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 아주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봐야 될 병원에 감기 환자로 해서 단순 열상 환자로 이런 환자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 그 환자에는 중환자들이 가서 긴급한 어떤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경증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말 그대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전달 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의료전달 체계를 아주 엄격하게 법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전달 체계가 문재인 케어 이전에도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나오면서 누구든지 돈 많이 안 들고 그냥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병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어떤 기능이란 것은 경증 환자는 의원급 1차, 그 다음에 중증 환자는 3차 의료기관 이런 데로 가서 그것은 말 그대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아서 생명을 잃고 불치의 어떤 그 중증 후유장애를 겪는 그런 환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단계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어떤 증상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선택 진료비 다 없애버리고 2인실과 3인실 급여화하고 그리고 각종 비급여 항목들을 무분별하게 급여와 보험 혜택을 줘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3차 병원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 환자를 봐야 되는 3차 병원 같은데 3차 병원 같은데 갈 때도 내가 내는 비용 돈이 적어지게 되죠. 그걸 또 온갖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막 가라고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뭐 저기 그 KTX 철도 뭐 그런데 보면 또 뭐 방송 매체에서 홍보하는 거 보면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퓰리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환자들, 국민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의료 정책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큰 비용 없이 대학병원에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몇 개 대학병원만 환자들이 대거 다 쏠려버리고 정작 지방에서는 지방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없습니다.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환자들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는
일부 혜택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목표한 대로 포퓰리즘 목표를 달성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의료가 무서운 것은, 의료 제도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침묵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실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의료 제도가 잘못 구성이 되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침묵 살인자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침묵 살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가 이런 어떤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이거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내가 사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결과를 빚는다,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의료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정책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의료 전달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3차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케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그 파업을 지금 그때 뉴스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파업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파업하실 건지와 파업했을 때의 어떤 우리 환자들, 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파업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분명히 그동안은 탄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료계의 이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파업을 한다, 휴진을 한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각종 어떤 근로자들의 파업과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절대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상당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의사들의 어떤 집단 휴진 시에 비상진료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비상진료 계획, 그러니까 응급진료, 그 다음에 중환자 진료, 그 다음에 산모들의 출산이라든지 또 어떤 소아환자 진료라든지 이런 비상진료 계획을 이미 전국적인 비상진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상황이 생기면 의협 지금 임시회관에 한 공간에 비상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그런 어떤 응급진료라든지 중환자 또 투석환자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비상진료 시스템을 가동할 생각입니다. 이미 기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들의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각종 법과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하는 심각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지만 의료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의사들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진료 개시 명령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지자체장들이,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진료 개시를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료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징역형에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 의사회, 다른 외국 의사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여러 의료기관들의 대한의사협회가 여러 의료기관들의 파업을 명했다. 이게 또 담화뱅이로 해서 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의료법, 진료개시 명령 조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이 의료계의 어떤 집단행동을 가로막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하지만 그런 어떤 법적 탄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의료개혁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어떤 위헌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법들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이런 법들도 분명히 없애버리거나 개정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번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그리고 필요하면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더 대규모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속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됨으로써 이 법들의 위헌성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의료계에 보여주고 말 그대로 현재 의료개혁 총력전이 훨씬 더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확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꼭 의료계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계속 사유재산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 이것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의료답게 그 이상의 말씀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영역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과 법이 나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고 싸워서 반드시 그것을 제도를 바꾸고 잘못된 것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님 반갑습니다.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라고 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그 한의사를 했던 친구가 청와대에 입성을 해가지고 한의대와 의대를 통합한다든가 뭐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알고 계신 사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일지 될지 모르지만 3년 전부터 최 회장님의 그 아스팔트 활동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셨을 적에 참 안 어울리는 일이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런 분들은 아예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셔야지 제대로 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향후 계획이나 그런 것도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저희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담백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최혁용 회장이라는 분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어느 정도 관련돼서 깊숙하게 일을 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캠프에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저는 뭐 개인은 뭐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방계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방계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와 보건지도 그리고 한방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수년 사이에 꼭 이번 집행뿐만 아니라 한방 집행부 또 과거 집행부에서도 자꾸 한방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쓰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현대의학에 근거한 혈액검사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한의사들은 한방의학에 근거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그 안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 같은 것을 몰래 들여와서 얼마 전에 저기 화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산에서 불과 한 2년 전에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는 한의원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숙련된 의사들이 뭐 통증 관리 시술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데 한의원에 그것을 몰래 들어와서 환자 목 통증을 치료하다가 현장에서 그 리도케인 주사를 맞고 즉사해버렸습니다. 즉사.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의료인이 돼서 환자를 어떤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그 환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병을 낫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본인이 써서는 안 되는 리도케인을 몰래 갖고 와서 그것으로 주사를 놔서 환자를 사망에 이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업고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 지켜야 될 부분들을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법을 떠나서 지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방에 관련돼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사를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제가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케어였습니다.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어떤 무분별하고 급진적인 소위 문재인 케어를 의료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의료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의사로서 또 의료 정책 운동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그 원형을 막아야 합니다. 제한적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점진적으로 비급여 급여화를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케어 문제점은 비급여를 몽땅 갖다가 전부 다 단기간 내에 급여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드는 비용이 5년간 초기에는 30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고지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법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국고지원은 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고지원이 16%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3%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 하게 되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고 또는 이미 걷어 있는 것, 또 국고지원을 더 많이 해야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고지원은 더 조금하면서 그러면서 혜택은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정책입니까? 그러면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보험료는 평년만큼 올려도 되고 국고지원은 조금 덜하고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보험 혜택은 많이 주겠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건 거의 신의 영역에서 그냥 저기 도를 황금으로 만들어버려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기존에 과거 정부들이 어렵게 운용해 놓으면서 쌓아놓은 건강보험의 적립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실제 의료인들, 의료기관들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은 가능합니다. 4, 5년 뒤에는 이 사람들은 그럼 건강보험 재정이 그 버티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다음 재정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자기들 4년, 5년만 딱 하고 그 다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4년, 5년 살고 그냥 끝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안정적인 의료제도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자기들 정치적 인기만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 목적으로 의료제도, 국민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정치적 인기 정치 표로 그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케어는 나쁜 정책이다. 뭐라고 이사요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나쁜 정책이고 사간 정책이고 반드시 정책 변경을 이루어내야 되는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조금은 거리낌도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사회 운동, 저는 크게 이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사회 운동을 일종 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 정치에 대한 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의해서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의료 정책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 제 임기 동안에 제가 맡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치 사회적 운동 또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현실 정치 얼마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 받을 때마다 어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신 분이 근데 하고 질문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 우리 최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파업을 앞두고 구속까지도 감수를 하겠다,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그 유치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립 유치원 문제. 근데 사립 유치원도 지금 개인 의사들하고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들인데 결국은 유치원 연합회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거는 정당성에서 밀린 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약자를 위한다든가 또는 학부모들 교육권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국가에서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분 때문에 여론에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 연합회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공권력 정부 쪽에서는 의사협회 파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의료 정상화 문제에서 지금 그 정부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 소외자들한테 의료 혜택을 넓히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이라는 문제, 적폐로 몰아서 공격하는 사례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대응을 하실 건지,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한다. 아마 저는 분명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동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지금까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료계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과거 1999년 2000년도 의학분업 파동 때도 아주 매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도 원격 의료를 앞두고 또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다,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어떤 행위이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장들은 말 그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 기만적인 홍보 전술이다. 이게 어떤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어떤 의료개혁 우리가 총력전을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아까 책자를 나누어 드렸지만은 거기에 상당히 어떤 큰 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케어 저지 같은 문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사들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것이 의사들의 경제적 이득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 도움이 되고 그 재정이 풀리기 때문에 그 재정은 결국 의료계로 갑니다.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게 되면 의료계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단기간으로는 얻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고 그것이 수많은 어떤 환자 쏠림 현상을 일으켜서 실제 어떤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환자를 실제 사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하면서 의사들의 진료받을 환자들이 진료받을 선택권도 제한을 시키고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한을 시킵니다. 여기도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상과 가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의료제도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집단이익주의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 깊게 파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의료계의 주장이 전혀 기득권과는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워낙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류적인 그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공격하는 논리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진료,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집중적인 또 홍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개인의 사유재산권, 개인의 자유, 선택, 자율, 창의 이런 어떤 가치들, 사상과 가치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통제, 계획 이런 어떤 그 가치들하고 이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어떤 이념과 사상의 어떤 구분되는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유총은 말 그대로 사유재산인 사립 유치원들을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말 그대로 마치 전시동원 체제처럼 마치 공공의 국가 소유의 또 어떤 국가 소유의 어떤 시설물인 것처럼 무단으로 그냥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료기관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매우 큽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어린이집 또 민간요양원도 유사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민간요양원,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의료기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지금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어떤 직능 또 직역 이런 어떤 분들과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왕영근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번 제 이해력과 회장님의 어떤 그런 뜻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의미 속에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소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의사의 그러한 생명공학에 이르는 인간의 그런 존엄성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바른 진단성에 의하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 외향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지향한다면은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의 명분에 이끄는 그런 의료 진단이라는 권익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에 반영되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안심이 되죠. 인간 자체로서.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그런 나아간다면 이상적인 국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그러한 불의의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나.
그러므로 말하면 더 큰 배당이 오래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그 의사로서의 그러한 인류 공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이에 연계해서 그 어려워진다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이거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잘못 이해되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보다 나은 조금 대처 능력이 필요한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는 실제로 공공성이 매우 강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문제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장에 그대로 시장기구에 맡겨두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시장기구에 근접한 나라가 미국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민영의료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세금으로 나라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아주 의료 공공성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회보험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NH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가보건 보험 시스템인 것이죠. 사회보험. 그리고 이제 영국같이 세금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NH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요 선진국에서 의료 문제는 그 공공성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우리 사회 구성원 또 주요 선진국들의 구성원들이 돈이 없어서 그 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기술, 의술이 있는데도 의학과 의술의 수준이 되는데도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됐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됐든 그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 기관을 구분을 하고 경쟁과 자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의 시스템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도 사회주의적이고 그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심지어 전체주의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 의료죠. 북한이라든지 쿠바 의료 보시면은 다 세금으로 다 하고 뭐 무상 의료라고 하지만은 의료질은 너무나 형편없고 또 그 다음에 의료 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한 형태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 시스템 나름대로 각 참여하는 참여자들마다 많은 불만들이 있지만은 특히 의료계는 굉장히 많은 여기에서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민 건강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완하고 제도를 잘 개선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정말로 취약한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려고 함으로써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거의 붕괴시킬 위험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이 건강보험 제도 운영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더 크게는 의료 제도를 분명히 망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련된 어떤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밖에서도 의료계만큼 잘은 모르겠죠. 의료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요. 예. 네. 요거는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한번 좀 너무 진지하다고 그래서 잠깐 조금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그 개원 의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추적을 해온 그런 사안으로서 우리 국민이 내는 그 의료보험료가 역대 몇 대 정권에 걸쳐서 수십조의 그 의료보험료가 증발이 되었다고 폭로를 계속 해왔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회장님의 입장과 또 태도, 관심도가 어떤지 하고, 그리고 또 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취임 초기와 지금 이제 2년 차에 들어 있나요? 예, 이 현 시점에서 우리 협회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의료계의 그 호응과 반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 근보 재정 비리에 대한 어떤 주장이 일부에서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대한의사협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은 그런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조금 더 명백한 증거를 갖고 대한의사협회보다는 우리나라 뭐 감사원이라든지 공적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민간 기구라도 어떤 여러 가지 감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역량이 큰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깊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 관련돼서는 박종영 그냥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의사 회원들이 지난 2000년에 가장 크게 집단 행동에 나섰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가 잘나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진지하게, 가장 진실성 있게, 가장 국민 건강을 위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호소가 국민들께 그런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40대 우리 최대집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게 변화를 가져보려고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아마도 더욱 견고한 좀 의사협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가장 그 앞에 최대집 회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초기하고 현재하고 의사들의 그 호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호응도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더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네, 마지막. 또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저 박선길이라고 합니다. 의사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그러한 단체인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 의료 정책에 의사분들이 참여하는 게 별로 상대적으로 의사 아닌 분들이 정책 결정을 많이 또 주도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료 정책을 하려면은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회 원내에 그 의사분들의 그런 올바른 의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사분들의 연대 진출이 얼마 정도 되고 있고, 그분들이 그 국회에 얼마나 원활하게 의사가 반영이 돼서 정책이 반영되는지, 또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협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의원을 예를 들면 되겠네. 예,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상당히 큰 규모 의료 정책,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료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달에 발표됐던 문재인 개혁, 대한의사협회와 단 70반구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원격 의료 단 한 번의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정책들을 문재인 케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의료계 도움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당사자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정책을 입안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행정부처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행정부처는 여러 이제 의료정책학자들, 그분들은 의사인 사람도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정책학을 한 학자들, 소수 학자들의 이제 연구 용역 도움을 받아서 행정부서, 한마디로 정부가 큰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 여러 분야에서는 많은 어떤 협의가 있지만은, 이런 문재인 케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또 전체 의료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제도, 또 법 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료계획 총력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큰 목표 중에 하나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큰 의료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그런 법적 어떤 심의기구,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의료 정책들이 나오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나올 수 있게 그런 법적 제도적인 기구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들이 제도 변화가 생기면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의사들의 어떤 무슨 권익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원내에 어느 정도는 사실 진출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건의료 정책 관련된 법안들이, 제대로 된 법안들이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이 중의원하고 참의원 양원제지 않습니까? 의원 수가 약 55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의사 출신 의원 수가 30명입니다. 30명. 그래서 우리나라 단원제인 국회로 환산해 봤더니 한 10명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하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1100명 정도 국회의원 중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현재 3분 있습니다. 3분이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도 하고 국정감사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고, 지금 16개 시도에서 차근차근 지역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기획단은 크게 두 가지로
다른 여러 단체들에서도 직역단체들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정당 가입운동, 그래서 책임당원이나 권리당원을 반드시 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리고 정말 좋은 의료정책을 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후원을 하자. 월 10만 원씩은 다 나중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 후보자 선거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 유권자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의사 후보자 선거 운동으로서 정치의 뜻이 있는 의사 출신 후보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뜻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법적 선거 운동으로 도와서 국회에 많이 진출시키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국회와 관련돼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시고. 저는 마지막 짧게 할게요. 예, 그렇게. 회장님 지난번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안민석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하셨고 또 고발도 대검찰청 고발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지금 안민석 의원이 뭐 사과라든가 아니면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민석 의원이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은 지난 4월, 5월 경이었을 겁니다. 오산의 지역구 오산에서 사선 의원을 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세교 신도시 한 신도시 근처에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정신병원이 개원을 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병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큰 건물 안에 병원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고 한 2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했는데 병원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과연 제가 그걸 보고 그 병원의 존재가 근처에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줄까, 또 뭐 집값을 떨어뜨린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병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집값이 그리고 상당히 지역이 높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다음 또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뜻이 있는지 안민석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독촉을 했다. 자기 홈페이지에 다 써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만난 사진도 올려두고 그래서 뭐 독촉을 뭐 했다. 그래 결국은 뭐 결과는 실제로 오산시장한테 내려와서 오산시장한테 보건복지부의 어떤 시정명령서가 내려와서 오산시장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그 청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해당하는 병원에서는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노력을 해서 허가 취소를 이끌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막말은 들으셨을 겁니다. 일개 의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3대를 걸쳐서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뭐 혹독한 대가를 치러가겠다. 또 소송을 제기하면 절단을 내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 발언인지 무슨 지역 조폭 발언인지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건 특정하게 어떤 의료계 의사를 부당하게 탄압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말 그대로 법률 그 소송 청구권.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은 억울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재판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재판 청구권도 부정했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소송 걸게 되면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가겠다. 절단 내버리겠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 돈으로 해서 병원을 개설을 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허가 취소를 해버리고 개인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사람 그것을 책무로 하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정반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면 당장 국회의원을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고 정신과 환자들은 스스로 이런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해도 제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하고 정신장애인 가족협의회가 나서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안민석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반드시 이끌어내자 그렇게 그날 집회 오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펼칠 것이고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도 동의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자, 우리 최대집 회장님 장시간 몸도 지금 회복 중이신데 여름에 이렇게 단식하시는 게 상당히 뭐 또 건강에 안 좋으실 건데 회복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장시간 우리 기자회견에 응해 주시고 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건 우리 최대집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네, 오늘 사실 의협 임시회관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편한 환경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서 모시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굉장히 그 한 질문마다 굉장히 어떤 날카롭고 또 많은 어떤 식견이 바탕이 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8일 정도 단식을 하고 한 6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저는 빨리 회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식의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회복을 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의료계획 투쟁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은 어떤 사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과 가치 투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